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인천하늘고등학교 1학년 음악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교사 김지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푸치니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푸치니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또 수많은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로시니라는 작곡가를 시작으로 해서 슈베르트, 그 다음 작곡가가 이제 휴거 볼트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뭐 로시니라든지 슈베르트, 그래도 푸치니, 뭐 스트라우스, 슈만, 하이든, 멘델스존, 뭐 바그너,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쇼팽, 베르디,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들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휴거 볼트라고 하는 작곡가는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독일 예술가곡 작곡가의 굉장히 대가입니다. 뭐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걸로도 뭐 유명한 그런 작곡가인데, 독일 가곡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분의 좀 괴팍한 성격 때문에 있었던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아마 이 분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작곡가들은 뭐 라벨,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었죠. 라벨의 볼레로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그 라벨, 그리고 차이콥스키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어서 차이콥스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고요, 조금 더.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죠, 바흐하고 핸델, 동시대에 살았던, 뭐 태어난 연도수도 똑같은 우리 바흐하고 핸델,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는 이 바흐와 핸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레라고 하는 작곡가와 생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브람스와 슈만, 드보르작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제와 리스트의 그런 상관관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시니라고 하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그 음악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작곡가들까지 우리 쭉 연결해서 한번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좀 들어보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게을렀던 작곡가로는 단연 로시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등 많은 오페라 작품을 남기며 이후 이탈리아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로시니. 성격이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빈둥빈둥 좀 게을렀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싫어서 누워서 작곡을 했고,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 주우러 가는 게 귀찮다고 새로 악보를 그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거의 뭐 작곡가계의 나무늘보급. 작품을 받고도 빈둥빈둥 놀다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작곡을 시작하는 일이 많아지자 로시니를 고용한 극장장이 사무실에 그를 가둬두고 강제로 작곡을 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작곡 속도는 또 굉장히 빨라서 세비야의 이발사는 무려 13일 만에 완성을 시켰죠. 게으른 성격을 빠른 작곡 속도로 커버했던 로시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로시니가 오페라를 통해 모은 재산이 무려 수백억에 달했다고 하니 역시 꼭 부지런한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잘 알려진 슈베르트. 슈베르트는 돈, 명예, 권력보다는 그저 음악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음악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길 원하고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삶을 꿈꾸기 마련인데요. 슈베르트는 이러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겠죠. 또 경제관념도 전혀 없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밤에 떠리로 파는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슈베르트가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 덕분이었는데요. 화려한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슈베르트는
그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그 안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슈베르티아데, 즉 슈베르트의 밤이었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슈베르트에게 숙식과 음악회 장소를 제공해주고 악보의 출판을 대신해주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흔히 천재 음악가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괴팍했던 베토벤, 지나친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 정신병과 자살 시도 경력이 있었던 슈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다 빨리 요절한 슈베르트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부정적인 모든 키워드를 모아놓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후고 볼프죠. 텍스트, 즉 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많은 가곡을 작곡해 독일 예술가공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인 후고 볼프. 이 후고 볼프의 성격은 정말 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괴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들어가는 학교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하기 일쑤였고 성인이 되어 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할 때도 단원들과 매일같이 싸움을 일으켰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우울감이 심해졌을 땐 호수에 몸을 던지는 자살소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뭔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별난 성격은 그의 극단적인 작곡 패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땐 1년간 하루에 2~3곡씩 막 가곡을 쓰다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1~2년간 단 한 곡도 쓰지 않고 칩거 생활을 하는 등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천재긴 천재인데 약간 특이한 천재인 것 같긴 하네요. 또 누군가 먼저 작곡한 곡을 듣고 아 이거보단 내가 더 잘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작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도발적인 모습까지. 문제는 그 작곡가가 슈만일 때도 그랬다는 거죠. 자, 에어 이스트라는 가곡이 있는데 같은 시를 바탕으로 만든 슈만과 볼프의 에어 이스트를 짧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를 두고 작곡한 곡인데도 확실히 볼프의 곡이 훨씬 화려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볼프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앞선 작곡가의 곡에도 거리낌 없이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슈만일지라도 말이죠. 자,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또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작곡가의 원래 곡들이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또 그게 클래식을 알아가는 재미, 즐기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의 짧은 이야기 제3편. 또 어떤 새로운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관현악법의 대가이자 볼레로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 모리스 라벨.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를 결심한 젊은 청춘들,
그 중엔 모리스 라벨도 있었습니다. 사실 20세에 이미 군복무를 마친 라벨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군입대를 자청한 것이었죠. 입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요즘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보네요. 참고로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높이 샀으나 161cm의 작은 키와 50kg이 채 안 되는 체중으로 인해 신체검사 부적합으로 입대를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운전병으로 지원해 기어코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대를 했지만 열악한 전쟁 환경 속에서 발에 동상이 걸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며 라벨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라벨은 한동안 작곡 활동을 못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 친구였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 어느 날 자신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라벨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왼손으로만 연주하면 되니 난이도가 조금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왼손만으로 오른손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비트겐슈타인과 동료 작곡가들이 좀 더 쉽게 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내놨을 정도였죠. 하지만 라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2번이나 입대를 하고 전쟁 중 팔을 잃은 친구를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는 등 여러모로 라벨과 제1차 세계대전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알려진 차이콥스키. 그의 수많은 명곡들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멜로디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명곡들은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 협주곡 1번의 경우 평소 존경하던 음악가이자 절친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이 협주곡은 연주가 불가능한 쓰레기 같은 곡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이 있었던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당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트 아우어 교수에게 이런 곡은 기교적으로 절대 연주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곡은 모두 시간이 흐르며 위대한 곡으로 인정받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유명한 레파토리로 자리잡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이례적으로 초연을 제안받은 독주자가 악보를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며 흔쾌히 초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차이콥스키는 내 협주곡은 퇴짜를 맞아야 성공하는데 이 협주곡은 성공하지 못하겠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퇴짜를 맞아야 협주곡이 성공한다. 뭔가 차이콥스키 역대 협주곡의 성공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위해 다양한 기악곡을 작곡하고 특히 종교음악 분야에서 위대한 명곡들을 탄생시키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바흐. 그리고 유럽 곳곳을 누비며 특히 오페라와 합창곡 등 성악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음악의 어머니 핸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작곡가는 공교롭게도 모두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바흐와 핸델은 서로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바흐가 핸델의 집을 찾아갔지만 핸델이 집을 비워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고 이후 핸델이 바흐를 찾아갔지만 그곳엔 바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핸델이 찾아갔을 때는 바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이 둘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명 모두 백내장에 걸려 말년의 시력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둘 다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계의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말년엔 시력을 잃으며 세상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음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작곡가 생상스와 포레. 실제 둘은 존경받는 사제지간이자 절친한 우정을 나눈 음악적 동료였습니다. 파리의 교회 음악학교인 니데르마이어 음악학교에 입학한 포레는 그곳의 교수였던 생상스에게 음악을 배웠는데요. 생상스는 포레에게 베토벤, 슈만, 바그너 등 위대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알려주었고, 이는 이후 포레의 작곡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포레 역시 이런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의 곁에서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생상스가 수석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성당의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며 자주 자리를 비우는 생상스를 대신해 오르간을 연주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의 메인 테마 역시 포레에게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었죠. 포레가 제출한 과제의 테마가 너무 좋아서 이 테마를 자신의 곡에 사용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아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브람스는 슈만에 의해 그 재능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브람스 역시 무명 작곡가 한 명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바로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며 30이 넘어서까지 무명의 작곡가로 활동하던 드보르작은 작곡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위한 지원금 공모전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드보르작이 자신의 작품을 투고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바로 브람스였죠.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작품에서 그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적 양식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던 낭만주의 시대 경향과 달리 고전주의 음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드보르작의 작곡 스타일은 브람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죠. 그렇게 드보르작은 공모전에 당선됨과 동시에 브람스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작과 짐 로크 출판사를 서로 연결해주며 작품의 출판을 도왔죠. 짐 로크 출판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집 등의 출판을 맡아 히트친 경험이 있는 유명 출판사였습니다. 드보르작은 짐 로크 출판사를 통해 모라비아의 이중창, 슬라브 무곡집 등의 작품을 출판하고 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곡 실력을 인정받은 드보르작은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가며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슈만이 브람스에게 그랬듯 브람스 역시 드보르작에게 정말 최고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겠네요. 대표작 카르멘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비제. 그는 남겨진 작품의 수가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죽기 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들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도 있겠죠. 비제는 살아있을 당시 작곡가보다 오히려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 더욱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낼 즈음 프란츠 리스트의 소규모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항상 자신감으로 넘치던 리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피아노 곡을 초연하며 이 곡을 끝까지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 폰 빌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제는 곧장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방금 리스트가 쳤던 곡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완벽하게 연주했죠. 이를 본 리스트가 깜짝 놀라며 곡의 악보를 건네주자
비제는 이 악보를 보고 리스트와 같은 퀄리티의 연주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에 무한해진 리스트는 비제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폰 빌로 그리고 비제까지 정확히 3명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린 비제가 우리 중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칭찬하기까지 했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리스트가 이런 말까지 하며 인정했을 정도면 정말 비제의 실력이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짧은 이야기 2편에서 가장 게으른 작곡가로 소개된 로시니. 그는 동시에 요리와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단 3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오페라가 처음으로 실패했을 때고 두 번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을 때이며 마지막은 파리의 센느강에서 칠면조 요리를 빠뜨렸을 때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좌우명이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소화시킬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곡한 오페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일찌감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로시니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돌연 음악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미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부를 얻은 상태에서 굳이 작곡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죠. 이후 로시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트러플이라 불리는 송로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를 배우고 연구해서 요리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개발한 요리들을 알라 로시니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도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알라 로시니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메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를 얻고 깔끔하게 은퇴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로시니. 아, 부럽다. 자,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3편 어떠셨나요? 1편부터 3편까지 총 21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컨텐츠가 4회, 5회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영상을 봤나요? 네,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총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21가지의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더 많은 작곡가들, 더 유명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알 수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던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짧게 그 음악과 또 그에 따른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제 음악 마지막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뭐 항상 건강 조심하는 건 뭐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 계속 더 이야기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이제 남은 방학 기간도 잘 보내고 보람차게 잘 보낸 다음에 개학하면 뭐 처음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대면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되길 참 소망하면서, 물론 음악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없지만 그래도 음악실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악실이 원래는 하늘 카페로 해서 이렇게 스카이박스로 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는 아예 운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해는 그래도 조금 카페도 열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다음 시간이 없네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